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공산당 귀신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3.1절인 어제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구국기도회에서 나온 기도 내용입니다. 이 구국기도회 단상에서는 군복을 입은 탄기국 대변인 박사모 전 회장 정광용 씨가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기독교와 박사모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과 3.1절은 또 무슨 상관입니까?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을 사준 게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정유라가 말을 타면 북한이 무너집니까? 누가 저한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큰 집회가 있었죠. 예. 네, 3.1절 맞이해서요. 예.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양쪽에서 많이 모였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제 이 기독교 단체들이 나와서 구국 기도회를 성조기를 들고 네, 성조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 들었어요? 예, 이스라엘 국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체가 뉴스공장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들으신 건지요? 예, 나왔습니다. 뉴스공장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켈빈파들이 많으니까 다음에는 프랑스 국기도 들고 나가실 기대하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거기 프린트에서 나오신 분들. 이게 한국 기독교가 이제 차별, 막말의 상징이잖아요. 세계적인.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트럼프 얼굴,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 성조기, 태극기, 이스라엘 국기 들고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나와가지고 예,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네. 나와서 박사모 전 회장이 그 집회를 이끈다는 게 군복을 입고 야, 이거 하이브리드 합니다. 저는 이 관통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 참. 어제 집회 있었던 이야기 좀 짚어주세요. 네, 어제 소위 태극기 집회에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건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소위란 말을 붙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친박 집회라고 하죠. 예.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는 거잖아요. 친박 집회라고 하죠. 예. 네네. 그럼 친박 집회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라는 프레임으로 그것이 곧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짰는데 자꾸 태극기 집회라고 불러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3.1절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에 다는 게 꺼려져서 안 달았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태극기가 무슨 순환입니까, 이게. 예. 어쨌든, 자,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친박 집회에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촛불 집회 참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면 쓰고 나타나서 붉은기 흔드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막말을 했고요. 심지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들은 북한 인민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제 일관되게 나온 얘기가 이제 공산당 귀신이라고 했던가요? 네, 공산당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하고, 저는 한기총, 그리고 교회연합이었던가요? 그런 분들이 여기 나와서 집회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복면을 쓰고 붉은 길을 흔드는 어둠의 자식들. 이분은 2002년 월드컵 때도 이런 생각했을까요? 붉은 악마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복면도 쓰지 않았고 붉은 길을 흔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북한의 짓이라는 거죠. 계속 주장하는. 예. 전 국민의 80%가 이제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에 의해서. 3.1절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누가 뭐라고 해도 독립군을 따라잡던 일본 만주군 장교 출신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임시정부 적통을 사실상 부인하는 국정요것을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그 위안부 합의 당사자들도 몰래 해가지고 원래는 가해자 일본하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도 몇십 년간 싸웠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일본 대신에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 모양 됐죠. 3.1절과 가장 먼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근데 이런 기독교 단체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공산당 귀신 물러가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독교인도 아니잖아요. 예. 더 따져볼까요? 오히려 기독교 관점에서 보자면 이단 중에 왕 이당, 영세교 교주하고 가까웠지 않습니까? 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군복을 입고 박사모 회장이었던 분이 구국기도의 단상에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최태민 씨가 군복 입고 구국선교단 할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예, 70년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똑같잖아요. 군복 입고 흑기 들고 기독교를 끌어들여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공산당을 물리치자고. 그러나 실제로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죠. 예. 50년 전에 벌였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저는 왜 이게 아무도 지적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국 기도회 단상에 이제 박사모, 전 회장이었던 분이 올라간 게 탄기국. 예. 네네. 탄기국의 대변인이거든요, 이분이. 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네, 줄임말이죠. 네. 그 탄핵 반대하는 집회 탄기국의 대변인을 박사모 전 회장이 하는데, 이 대목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탄기국의 그럼 공동 대표는 누구냐? 한 분은 권영애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0대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90년대 말이었으니까. 안기부장. 네, 안기부장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제 북풍, 총풍. 그러니까 돈 주고, 총 쏴달라고. 네, 북한에 돈을 주고 총 쏴달라고 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상상하기 힘든 사건인데,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 북풍을 일으키려고 선거에서, 당시 이해창,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붙어선 선거죠. 근데 이제 북풍이 필요하니까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안기부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이분이 이제 문구용 커터칼 있잖아요. 조그만 거. 예.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그걸로 배를 살짝 자해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장로예요. 여하간 국정원이죠. 지금의 전신. 그분이 지금 탄기국 국정원 전신 오비죠. 오비. 국정원 오비. 그분이 회장이고 또 한 분 정광택 씨가 또 회장이거든요. 전 이 대목은 더욱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데 정광택 씨는 누구냐면 태원 영화사 있지 않습니까? 정태원 씨 유명한 영화판에서 이 태원 영화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만들면서 애국 영화 만들어야 된다고 화이트리스트.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애국 영화를 지원해줘라. 그래서 공적 펀드인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소위 애국 영화 인천 상륙작전. 여기는 KBS가 한 30억 정도 투자했던 걸로 알아요. 네네. 네. 이걸 큰 돈을 벌었어요. 예. 그 영화사 대표의 부친이죠. 예. 이 대목을 왜 언론이 주목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아이리스 드라마 유명했던 국정원이 투자했던 영화죠. 예. 이런 분들이 탄기국의 공동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누굴까,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 이런 회장분들이 누군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짚어봤습니다.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네, 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조은영 변호사도 말을 했는데요. 최후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최후 진술을 당시에는 이동욱 변호사가 읽었었는데요. 그게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면서 김평우 변호사가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변론제기 신청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진짜 재밌는 뉴스예요. 자기들끼리 내가 읽겠다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읽었다는 거잖아요. 입이 안 맞았다라는 거죠. 아니, 입이 안 맞았다는 게 아니라 싸웠다는 거죠. 내가 할게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은 김평우 변호사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이걸 이동우 변호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을 텐데요. 다시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는 이유로 재개를 신청한다고. 자기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왜 헌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용이 다르면 또 모르겠어요. 내용도 똑같은 걸 다른 사람이 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도 안 돼. 목소리 톤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대통령이? 이건 진짜 웃긴 뉴스였어요. 예. 대통령은 이 사람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읽었어요. 다시 읽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약하면요. 웃긴 뉴스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네,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서는요,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화가 났나 봐요. 이거 오래 참은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1월 21일부터요, 한 달 넘게 무단으로 신고 없이 텐트 40여 동을 세워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불법 텐트 예, 불법이거든요. 보통 이러면은 당장 걷어냅니다. 근데 이 청원경찰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가면 광목으로 막 휘둘러 쫓아낸다고 해요. 예. 참다가 드디어 고발하게 된 거죠. 한 달 넘게. 그리고 뭐 거기 서울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술을 드신다고 이 집회 오신 분들이 그것도 참다가 서울광장도 집회 신고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잡으려고 하면 모조리 다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기다리다가 한 달 넘게 기다리다가 예, 박 시장이 많이 참았는데 살인과 테러 주창하는 내란 선동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라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요. 경찰은 또 뭐 하는지. 자,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어떤 뉴스 또 있습니까? 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까지 몰려가서 주기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애국연합이요, 지난 26일부터 3월 중순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손 사장 집 앞에서 집회 열겠다 이렇게 신고했거든요. 게다가 지난 28일에는요, 탄기국의 지역 회원들 7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표의 경남 양산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주택가거든요, 완전히. 문재인, 손석희, 이런 분들, 그냥 집 앞에 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광장도 아니고 거리도 아니고, 사람 사는 동네. 물론 집회가 신고제이긴 하지만 주택가 안에서 골목에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생활평온이라는 이유로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방맹이 들고 휘두르고 이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 참네. 제가 운영하는 그 사무실 앞에도 이미 몇 주째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앞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길래, 제가 왜 오셨냐고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어준 잡으러 왔다고, 저한테. 정작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김어준 왜 잡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막 저를 설득해가지고, 거의 설득됐어요, 제가. 저는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이 주택가 앞에서 이러면 주민들도 괴롭고요. 완전 주택가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 안에서 하는 거라 이거 막을 수 있는데 안 막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갑자기 전화가 한 군데서 와가지고 잠시 후 민의를 할 텐데, 뉴스 한두 개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 수사로 드러난 13개의 거짓말이 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13명에게 위증죄까지 적용했습니다. 거짓말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김영재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 안면 시술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 오해했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예. 특정 기관의 오해고, 네. 그렇죠. 본인이 밝힌 것만 오해. 예, 밝힌 것만 그렇습니다. 네, 보톡스 했다는 거죠. 보톡스. 네, 얼굴 시술.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에 뭔가 주사나 뭘 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줄줄줄 나오고 있는 중이죠. 네. 그리고 또 13개가 뭡니까? 정기환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한 번도 시술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3회 시술했다라는 게 드러났고 뉴영스 리프트 시술을 계획했다. 뉴영스 리프트. 예,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영스 리프트면 모르겠어요. 근데 뉴영스 리프트는 뭡니까? 네. 아마 영스 리프트가 이 김영재 의원 쪽에서 했던 시술인 것 같고요. 거기에 자기가 뉴자를 더 붙인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좀 웃기네요. 영하라고 하는 거에다 또 뉴를 붙이니까. 예. 예. 어쨌든 이분들이 저 때 안 했다고 그러다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특검에 가서는 이제 했다고 몇 번씩은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에도 박채윤 씨 전혀 모른다. 서창석 교수한테 소개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박채윤 씨와 서창석 교수가 알게 된 건 이임순 교수 소개 덕분이라고 합니다. 모른다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소개했다. 네. 네,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의사. 네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안 했다고 했는데 주사도 났다고 밝혀진 바가 있고. 그리고요. 네,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요. 헌재에 나와서 최순실 씨 데리고 청와대 간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해당 문자 나왔었죠.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라는 문자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밝혀진 거짓말만 지금 정리한 거군요. 근데 또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13개 모두 하는 걸로. 예. 간단하게 이름과 뭘 했는데 아니었다. 아, 네네.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최순실 씨 만난 게 2번이 전부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고. 예,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남궁곤 전 입학처장 같은 경우에도 면접관들에게 영향 미칠 만한 행동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금메달 리스트 뽑으라고 했고. 예, 목 달고 온 사람 뽑으라고 했죠. 그리고 김경숙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정유라 학점 관리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잘 봐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너무 거고요. 많네요. 다음에 내일 나머지 하죠. 네네, 13개나 돼서요. 오늘 반하고 그리고 제목 중에 재밌는 거는 드디어 황교안 대행의 팬클럽이 출범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통일 대통령 만들기라고 해서 이름이 황대만입니다. 아, 이거는 장명 센스가 안 튀네요. 저한테 좀 물어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미니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전화를 갑자기 받아서 긴급 발언 요청이 와서 저희가 미니를 잡았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미니 인터뷰를 잡긴 했는데, 그래서 시간은. 네네. 감사합니다. 짧게밖에 못 드립니다. 네.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특검 연장 법안이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법사위에 막혀 있습니다. 네, 오늘이 법사위 마지막 위원장이 날이죠. 네, 권성동 위원장님이 바른정당 소속인데, 예.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이 야사당 합의로 특검법 연장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병국 대표께서도 당론으로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같은 정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이 직권상정 못하겠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합의를 안 해줘서 못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예. 아시다시피 김진태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이고 특검을 망난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역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좀 너무 국민과 동떨어지는 사람인데 이분의 미합의를 이유로 자기 당론이 이 특검법안 관철인데 직권상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아,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2월 본회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있고, 예, 오늘 1시에 법사위가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법사위 전체회에서 이게 상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건데, 근데 이제 상정하지. 정세균 의장님 직권상정이 있는 건데, 정세균 의장님 만나서 저희들이 직권상정을 요청했더니, 아니, 법사위가 먼저 할 것을 요구해야지 왜 나에게 요구하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순서는 그게 맞긴 합니다. 예. 예, 지금 법사위원장 권성동 위원장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이지만 지난번 선거법 위반으로 우병우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 중인 사람이 법사위 간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간사직을 사표내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법원을 감독하는 법사위 간사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합의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권성동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른정당이 이번 기회에 가짜 보수와 선을 긋고 진정한 보수의 중심에 서려면 이 특검 법안을 관철시킬 때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게 전화 주신 이유는 오늘 법사위 전체의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네.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바른정당 출신인데 네. 바른정 소속인데 권성동 위원장은 그런데 당론하고는 다르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상정을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어서 이걸 긴급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법사위를 이제 참관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의장 이전에 일단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바른정당도 권성동 위원장을 압박해 주시고 그리고 민주당도 압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장 직권상정 이전에 충분히 가능한 절차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권성동 위원장은 이제 역대 특검법이 모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어길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례만을 따질 것보다는 국회의원의 직권상정이 훨씬 더 요건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국회의원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상황 이에 준하는 사태일 경우에 직권상정하게 돼 있지만 법사위의 여야 간사 합의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있어야겠지만 지금의 특수한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태 의원 본인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사위 간사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특검을 망난이라고 비난하고 완전히 국민과 동떨어진 좀 일탈 행동을 일삼는 이러한 분의 미합의를 이유로 특검에 찬성하고 특검의 연장을 주장하는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핑계를 대는 것은 대단히 좀 설득력이 약하고 애매한 태도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 권성동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 그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김진태 간사의 말에 그렇게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누가 국민들이 어떻게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나오시니까 이 문제 또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민의로 긴급히 잡았던 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초기부터 가장 핫했던 코너 내부자 둘. 오늘 한 분은 독일에 가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이 거의 제2의 고향이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독일에 가 계시고요. 자, 스튜디오에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이 출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나요? 아니, 오늘 김성태 의원님 스튜디오에 안 나가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했는데 또 혼자 이렇게 좀 계시네요. 광팔 찬스에서 직접 안 나오신다고 하다가 아니, 저한테 제가 독일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사실 또 여비까지 주시면서 얼마요? 아니면 이번에는 나도 집에서 할 테니까 우리 전화로 하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아내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 총장님 정말 직접 출연한 것은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 시간 뻔히 일찍 일어났는데 이 방송국 옆을 지나면서 스튜디오에 출연하지 않고 전화로 하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나왔어요. 이제 요거는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네. 공개적인 이유고요. 실제로 뒤에서 하신 말씀은 안민석 의원 없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자, 의원님 독일은 왜 가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국내에서 급한 현안이 있어 그 얘기 먼저 듣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독일에 왜 가신 겁니까? 또 독일이라서 딜레이가 좀 있네요. 제가 안민석 의원이 독일을 간 것은 프랑스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 정리의계에 국내 전시를 협의하기 위해서 아마 출장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마음속에 가장 큰 본질은 프랑스 바로 옆에 독일에 가서 최순실 일가와 또 정유라 도피 재산, 은닉 재산을 아마 추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독일이, 네네. 전화 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독일이고요. 네. 저 지금 독일에 있고요. 예. 지금 특검이 지금 이제 마무리는 됐는데,
특검 14개 조사 항목 중에서 이제 12번이 최순실의 불법 은행 재산을 조사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예. 이 부분을 거의 그 손을 못 대고 마무리됐어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예. 최순실 재산이 여기저기 막 은닉돼 있는데 이것을 특검이 못하니까 저랑 주진우 그리고 안흥구 국장 이렇게 해서 우리라도 가서 예. 이걸 좀 도민들하고 함께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4일째인데요. 이분들이 참 재밌어요. 그 최순실 재산 관련돼서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분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 예. 그 국정농단 세력들하고 특징이 똑같아요. 무조건 최순실 모른다고 잡았댔잖아요. 예. 이분들도 일단은 딱 잡았대요. 최순실 모른다고. 그렇겠죠. 그런데 예. 어쨌거나 4일째 되는 날 오늘 저녁 때 저희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독일 도민들이 한 50분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어마어마한 제보들을 쏟아내셨는데 최순실 독일 재산 지금 추적하는 아주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뭔가 큰 건수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겁니까? 50분이 모였다니까요, 교포분들이요. 거기서는 광부 50분.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 출신도 있고. 아직은 지금 손에 확실히 쥐신 건 없고, 그런 분들을 면담하면서 굵직한 뭔가 건수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실 예정인 거죠? 다음 주 교통방송에 잘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예. 그 페이퍼 컴퍼니, 예. 페이퍼 컴퍼니도 이제 새로 또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저희들이 꼭 그 양혜경. 예. 이분이 이제 전 삼성 유럽 본부장. 예. 네. 저희들이 이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핵심적인 내용이 그 이재용과 최순실 그 독일 예. 글에 양혜경 씨가 깊이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이제 이런 제보를 여러분에게 들었는데요. 딱 4일 전에 이분이 홀연히 집을 떠났어요. 집을. 그 4일 전이 예. 저희들이 온 시기하고 딱 똑같거든요. 한국에 출발한 시점에서 그 의원님이 한국에 출발한 시점에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예, 딱 4일 전에. 우연히 출장을 하실 수도 옆집에 사시는 그 독일 그 노부부에게 예. 물어봤는데 딱 4일 전에 어디론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짐을 싸서. 그래서 피하는 자, 숨는 자 범인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 양혜경 휴가를 갔을 수도 있고요, 의원님. 이분에 대해서. 예. 근데 그게 딱 4일인데요. 아무튼 이 방송을 듣는 양혜경 씨를 아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꼭 전해주십시오. 이 숨는 자 범인이고 앞으로 48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48시간 있으면 여기 떠나야 되는데요. 48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진범으로 저희들이 콕 집어서 앞으로. 아니, 그 단정할 만한 무슨 근거는 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확인을 할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것을 이분을 만나서 직접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제보가 있어서 꼭 만나야 할 분이었는데. 보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한탕주의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또 작전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쨌거나 양혜경 씨는 우연히 사라졌다. 예, 돌아오실 때 꼭 뭔가 들고 들어오세요. 예.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사무총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바른정당에 무려. 지금 저희가 갑자기 송영길 의원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나 긴급히 할 말이 있다. 잠깐 들으셨겠지만, 그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 얘기하는데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그 전에. 근데 이제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특검 연장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론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거거든요. 저희 바른정당과 저 개인적으로도 특검 연장 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소신과 확신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과 특검 때문에 사실은 창당까지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지난주도 바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마치자마자 국회에 가서 안민석 의원과 라면 하나 같이 시켜 먹고 정세균 의장을 만나셨어요? 그 차 한잔하고 바로 정세균 의장을
만나가지고 찾아갔었습니다. 네.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특검법 연장에 대한 예. 정세균 국회의장의 단호한 소신과 의지를 좀 가져달라 그런 요청을 위해서 저는 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네. 또 안민석 의원과 갔었죠. 지금 이게 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하는 게 맞냐 또 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뭐 서로 핑퐁 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바른정당에서 해결하면 바른정당 확 올라갑니다. 지지율도. 사실상 이 상임위가 원만치 못하거나 또 이 법안 심사 기일이 부족하고 이런 부족할 때는 여야 간에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그러겠죠. 예. 그런 때 이제 과거 같으면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예. 할 수 있었어요. 예. 하지만 2013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는 뭐 전시라든지 천재지변 외에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원내 대표들 그러니까 사당 원내 대표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만 해오면은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합의만 그런데 하면. 그 사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회담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또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어려워요. 합의할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법사위에서 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이걸 처리하면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직권상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네. 직권상정이 아니라 바로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법사위 안에서 저는 이제 그 정세균 의장의 말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였다는 건 관례를 말하는 거고 그 정세균 의장은 국회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요. 예. 요 근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 홍영표 위원장이 예. MBC 청문회하고 뭐 관련 내용 네네. 몇 개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예. 좀 어떻게 보면은 단독으로 한 거죠. 네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도움, 국민의당의 도움으로.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국회가 파행됐잖아요. 또. 예. 파행되면서 여야 간에 또 합의해가지고 예. 상임위는 간사간 협의에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게 잉크가 아직도 안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 잉크를 빨리 바람을 불어서 말리세요. 저는 권성동 위원장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안 된다. 오늘도 저는 이 방송 마치고 나면은 권성동 위원장을 저는 좀 만나려고 하는데 본인도 참 그 헌재에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자기 역할과 소임을 소신껏 다했어요. 이번 지역구에도 수천 명의 이런 친박 집회. 제가 꼭 어느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뚝심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연장법을 법사위에서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론으로 그러니까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희 바른정당은 분명히 특검 연장법 맨 처음에 한교안 권한대행이 작년 박영수 특검법에 의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연장했었어야 하고. 그걸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한 거고 만일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특검 연장 법안에 동의한다. 이런 분명한 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정 못하는 이유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반대해서인데.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권성동 위원장이 간사가 반대하지만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상정한다고 탕 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불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로 지난 일주일 전에 국회가 겨우 정상화됐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 권성동 위원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나요? 당론이 이렇다고 설득하거나? 사실상 이런 지금 특검 연장 법안은 우리 국민들 70% 이상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뭐 최순실이 자신의 역량 능력을 뽐내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걸 난리를 떨었겠습니까?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불법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그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지금 특검에서 조사에서 다 빠져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독일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죠. 부정한 건 다 아니까 그러면 사무총장님 책임져 주세요. 하여튼 저도 이 방송 마치고 나면은 뭐 권성동 위원장님이나 또 권성동 위원장님 뭐에 제일 약하시죠? 정세균 그분은 뭐 자기 소신입니다. 좀. 아무리 뭐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분이죠. 애교 이런 건 안 되네요. 애교라기보다는 하여튼 우리 바른정당 동료 의원들이 뭐 특단에 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다 몰려가서 권성동 위원장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이번만은 본인 개인의 솔직하게 제가 거듭 밝힙니다만은 국회 정상화 일주일 되기 전에 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는 간사간 협의의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를 운영한다 이렇게 합의문이 그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일주일 된 걸 이걸 또 이 엄중한 상황에 반드시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절체절명 상황이지만은 그걸 또 위반하면서 이걸 한다는 제가 보기엔 당의 운명에 걸렸어요.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나와 이럴 때는 국회의장님이 저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의원님? 사실상 비상시국이잖아요. 아이티 연결돼 계시네?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감옥에 있는 가 얼마나 지금 속으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지금. 의장님은 법사위원회에 또 법사위원장은 간사들에게 이거 직권상정은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비난받을 직권상정이 있고 또 다른 직권상정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지지할 직권상정인데 이 지금 특검법 연장을 위한 직권상정은 아마 국민들 다수가 70-80%가 지지하고 박수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세균 의장님이 이 총대를 매시면은 구국의 영웅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김수태 의원님하고 같이 찾아뵈서 구국의 영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의장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이 총대는 이 역사의 십자가를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지시게 되면은 구국의 영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고맨하지 마시고 국민을 보시고 국민이 박수칠 수 있는 직권상정 하시라. 저는 그렇게 꼭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지금 독일에서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라도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뭐 결행을 한다면은 이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솔직하게. 뭐 그렇지만은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를 또 입법부를 또 끌고 가는 수장으로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중립을 지켜서 이 사안을 처리하고 싶은 본인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연장돼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이분도 가지고 계신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 내에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걸 특검법 연장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또 매도하고 비난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세균 의장님 휴대폰으로 문자가 1000통씩 온답니다. 욕을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로 해달라고 응원 메시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욕만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 특검 연장법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기춘 실장 뭐 이렇게 해서 13명이나 구속했지 않습니까? 또 30명에 달하는 그 피의자들을 기소를 해놓고. 정말 잘했어요. 만약 이게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다면은 이거 공소 유지하는데. 그것만도 어렵고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지금 이 피의자들 대부분이 소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빵빵한 변호인단을 쓰겠습니까? 국내 최고 로펌이나 변호사들 동원해서 그렇게 재판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은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동안의 수사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법사위에서 만약에 예.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예. 그 직권상정 해주시면은 지난 4선 동안 내리 4선 동안 13년 동안의 무줄도사 무게파 무게파 생활을 청산하고 정세균파가 되시죠. 정세균 계파에 제가 최고 압출에 충성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두 분이 통화하시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안 될 진심입니다. 예. 법사위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좀 절실합니까? 예. 그 안 될 경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설득은 민주당이 책임지실 일이고 저는 그 이전에 기회가 있는데 권성동 위원장을 만약에 바른정당이 설득하거나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면 저는 바른정당이 이 공을 다 가져간다. 찬스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밝힙니다만은. 네, 어떻게든 하겠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원칙과 소신이 아주, 법조인이 이 사람도.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분인데. 하여튼 저도 권성동 위원장하고 가깝고 우리 바른정당 동료 의원들이. 약한 포인트가 뭔가요? 애교입니까? 사무총장이라서 애교를 좀 제가 피시고. 좀 이 상황을 좀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위원장이 이렇게 아시죠? 잠깐 죄송한데요. 예. 우리 사무총장님은 김성수 사무총장님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그 설득을 하시고요. 예. 네? 설득하지 못하시면 책임지고 사무총장 내려놓으시고 저는 정세균 의장님 설득해서 정세균 의장님이 직권상정 하시면은 저는 정세균 의장님 업고 다니고 아니 설득 못하시면 정세균 의장님 최고 앞줄에 제가 서겠습니다. 설득 못하시면 의원님도 벌칙이 있어야죠. 사무총장 내려놓으시고 하면 의원님도 의원직을 저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당직도 없고 수준인데 제가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인이에요. 자기는 프랑스로 독일로 참 이렇게 하고 저 방송 전화를 통해서 할 말은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권성동 위원장을 사무총장님이 설득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저희가 앞으로 3분씩 하루에 3분씩 한 일주일간 따로 코너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코너를. 김성태 사무총장님한테. 그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이걸 해결했다. 지지율 확 올라갑니다. 지지율. 바른정당이 말한 것과 이때까지 말한 것과 일치하게 정상적인 보수구나. 합리적인 보수구나라고 확 쏠려요. 눈길이 확 갈 수 있어요. 그 당 지지율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시대 정신이 이런 사실상 보수 진보 진영의 논리로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촛불은 종북으로 태극기는 애국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자신과 뜻이 다르면 악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법적 어떤 그런 사고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런 불행을 앞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검법에 의해서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과 의혹은 한 줌이 정말 하나도 숨김없이 또 여지도 없이 미련도 없이 이 특검이 수사로 마무리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정국에서 탄핵 가결 당일날 이후로 처음으로 찾아온 바른정당의 기회예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어떤 방법이 없나 답답해할 때 해결하면 이거는 공을 가져가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위원장이 곤란할 때 사익 끊는 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회권을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퇴장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간사가 받아가지고 처리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상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론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독단적으로 의결 처리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이걸 못해도 후유증이 큽니다. 사실상 이거는 자유한국당에 또 결정적인 또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특검법 연장안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럼 김성태 오늘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님과 예. 정세균 국회의장이 딴 사람 필요 없어요. 두 분이 머리를 좀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 의해서 합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고.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법사위 안에서도 예. 간사간 또 합의에 의해서 특검 연장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예. 그렇다면은 법사위 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두 분이 담판을 줘야 돼요, 이거는. 두 분이 담판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과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위원장이 담판을 줘야 됩니다. 뭐 거기서 당을 살려야 이런 때 안민석 의원은 왜 또 사무총장님, 예. 이 바람 불 때 연날리시는 겁니까? 제가 없다고 그냥 혼자 다 하시네요. 제가 바른정당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위장 이혼이다. 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오해를 벗으려고 그러면은 이번에 바른정당이 이 결단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단가요? 지금 하실 말씀이? 안민석 의원님. 센 얘기 나왔잖아요. 지켜보겠다고요. 네. 네, 다들 지켜는 보고 지금 있습니다. 국회 일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을 결코 그러니까요. 그만큼 책임도 큰데 바른정당이 못하면 결국 이제 정세균 위원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정세균 위원장 제가 지켜보겠다는 말씀은 네. 애초에 기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정세균 의장님께서 역사의 총대를 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바른정당의 찬스가 갈까봐 오히려 바른정당 그냥 적당히 해. 그러다 지지율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당리당략 그리고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을 할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뭐 여야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꼭 해주세요. 오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헌재 판결, 특검의 연장, 황교안 대행의 탄핵. 향후 2주가 아마도 앞으로 5년 혹은 그 이상을 결정질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연결해서 이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총수님. 저는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인터뷰를 해주시고. 자, 다른 것 전에 워낙 정보에 밝으시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헌재 기각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헌재 재판관들 이름도 뭐 그리고 성향도 시중에 도는 게 벌써 한 달도 넘는데, 이 헌재 기각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친박 쪽에서 괜히 네. 언론 플레이 해보는 거고, 네. 또 반응도 보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태극기 집회 예, 결집도 시키고. 결집도 시키고 그런 거지. 예. 그래도 법관들입니다. 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판결을 할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최근에 막 돌고 있는 설 중에 하나가 사퇴설이에요. 이건 또 얼마나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시는지. 오랜 친구분이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들으신 이야기는 없으세요? 뭐 개별적으로 만난 일은 없고요. 예. 또 듣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사퇴설은 예.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술수가 높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반격을 하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아, 그래요? 오히려 사퇴설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 그 직전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용을 당해서 네.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사퇴해버리면은 바로 대선 전국으로 몰아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안보다는 항상 정치권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뭐 검찰에서 수사팀을 꾸린다. 또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2달을 벌 수 있고 그 2달을 벌면서 소위 친박 예. 그런 보수층을 단결시켜 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선거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다. 영향을 주고 대통령에 당선되시는 분이 누구도 여소야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국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네. 대개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정략적인 것을 노리기 위해서 사퇴의 가능성은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직전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대처할 길이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됐든 그날부터 2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고 혼란은 오고 국민은 불안해지고 이게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제만 보세요. 70년 전 3.1절 이런 때 찬탁과 반탁 보역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예, 예. 오늘 또 그 역사가 70년 전으로 후퇴하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극명하게 경찰의 산성을 두고 이게 뭡니까? 또 그 박근혜 측 김평우 변호사라는 분은 예.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승복하면 우리 국민이 노예다. 네. 북한 인민이다. 그런 말 했죠.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자, 대표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헌법학자 연결해서 앞으로 대통령 사퇴의 경우는 어떤 경우 수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워낙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친박 집회가 굉장히 과격해지지 않습니까? 이정미 재판관 주소, 막 잘 가는 슈퍼, 단골 미용실 어딘지 이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이런 정보도 공개되고 박영수 특검 집 앞에 가서 목을 딴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거 누군가 뒤에서 일사불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가능한 일도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촛불 집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제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예. 촛불 집회 당일에 예. 첫 번째 했을 때 2억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집회를 할 때는 4억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층에선가 예. 그 죄송합니다. 태극기 집회요. 예, 예, 태극기 집회요. 저도 태극기 집회. 의아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요. 예. 예, 태극기 집회로 정정합니다. 2억, 4억 이렇게 했는데 예. 어느 세력인가 모르지만은 돈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 동원이 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라남도에서도 고엽제 네. 200명에게 버스로 올라와라. 예.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민의의 발로인지 아직도 관제의 발로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 가짜뉴스도 제재를 안 받고 사실 이게 허위사실이 대량으로 유포되는데도 그냥 주는데 이 생각하시는 컨트롤 타워 배우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 저도 또 당할 거예요. 저도 전화를 못 받습니다. 제가 입력된 전화번호 외에는 안 받아요.
문자, 카카오톡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잘 받는 사람, 전화가 오면은 꼭 해주는 사람 하는데요. 지금 만약 김어준 총수의 전화번호가 제가 입력이 안 됐다고 하면은 예. 안 받으신다. 총수가 전화 와도 안 받고 제가 콜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도 욕먹는데 저에게도 오는 걸 보면은 이루 행언할 수 없습니다. 배우가 있긴 있다고 보시는데 이제 누구라고 단정해서 지금 방송 중에는 말하시기는 어렵다는 거죠? 짐작 가는 곳은 있는데. 그럼 뭐 김어준 총수가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지금도 만만히 재판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좀 봐주세요. 네. 저 끌고 가지 말고. 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슈 얘기해 볼게요. 이제 특검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책임이라고 이제 책임론을 제기하셨습니까? 일단 왜 문재인 책임론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문재인 책임론이 아니라 예. 맨 처음 탄핵 정국이 시작됐을 때 예. 저는 선총리 네네. 후 탄핵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국 중립 총리를 내세워 가지고 예. 거기에서 최순실, 우병우 사단의 인적 청산 후에 예.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검을 하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탄핵은 된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 네. 지금 괜찮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만 되면은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다. 라고 했는데 저는 황교안 대행이 공안검사였고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 법사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면은 제2의 박근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했으면은 그 박근혜 아바타로서 절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바꿔줘야 된다. 민주당에서 반대했어요.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차선의 방법으로 김병준 총리 지명자라도 국회에서 하자. 예. 그것도 반대했어요. 만약 그러한 청소를 우리가 해줬다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반대한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표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이러한 예측을 잘못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국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것은 후보에 대한 검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지도가 높은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언행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잘못됐습니다. 네. 아니요. 대표님 논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국 내가 중립적인 총리부터 임명해뒀으면 지금 황교안 총리처럼 거부한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때 총리 임명부터 하자는 걸 탄핵부터 하자고 해서 아니요. 저는 탄핵도요. 예. 만약 12월 2일 날 상정했으면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로 상정했으면은 부결됐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차라리 부결시키자. 그래가지고 광화문의 촛불의 힘으로 청와대로 몰고 들어가자. 이게 21세기에 가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 표를 다 모아도 안 되기 때문에 비박들하고 협력을 해서 비박들이 탄핵에 당첨하겠다고 하면 받아와야죠.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를 보고 비박들이 7일까지 기다려보겠다 해서 제가 9일 주장한 거예요. 네네. 그랬었죠. 예.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 임명하고, 거국 내각부터 정리해서, 그때, 말하자면 박지원 대표님
제시하신 아젠다대로 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때 당시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죠. 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뭐냐면 건강한 나라에서 찬반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예. 제가 또 비판할 것은 저도 당연히 비판을 하면 박지원이 잘못 생각이다라고 저를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데 예. 그렇게 문자로 전화로 폭탄 내려서 린치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알겠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주장을 요약하면 그때 거국 독립 내각을 그래서 총리를 임명했으면 아마도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고 이 선으로 물러났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탄핵까지는 가지 말자. 대통령 지위는 유지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 그렇게 철저히 수사를 하면은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그걸 어떻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드러났을까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왜요? 현직에 있으니까. 제 말은 중립 내각이 되고 네. 지금 저 대통령이 현직에 없었습니까? 제 말은 말이죠. 내각이 되고 특검이 되고 국정조사가 되면은 최순실이 더 드러나고 모든 게 더 드러났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물론 저도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님도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님 가정이 맞다고 하죠. 제가 아니요. 저도 그 가정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저는 저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왔을 것 아니냐. 네네.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 사드 뭐 하나 해결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쉬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 경제보복에서 롯데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중국 정부에서 삼성이고 현대고 다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속수무책이지. 대표님 가정이 다 맞다고 제가 전제하고 제가 오늘 그때 그랬으면 그랬을 거야라는 걸 가지고 반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문제 지적, 이제 아쉬움을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그때 그 판단이 옳았다, 잘못된 판단을 했던 책임을 이제 아쉬움에, 안타까움에 묻는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지금 하시는 그 과거 이랬어야 했다고 하는 문제 지적이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매일 아침에 이 새로운 레퍼토리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시는데, 물론 뭐 선거 때 라이벌을 견제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오로지 문재인 대표만 공격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돼가 좀 식상해요. 식상하다 보니까 잘 안 먹힙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당내에서 없어요? 문재인 대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는 황교안 대행, 박근혜 대통령을 훨씬 많이 공격합니다. 뭐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야권 지지자들 박근혜 대통령과 예.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라 가세요. 그것은 예. 기사화되지 않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분이 대통령 후보 지지도 1등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억울한 받게 점도 되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제, 논리를 가지고, 따져서 대묻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 안철수 대표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런, 공세에 가려가지고,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대표님 간의 이런, 주고받는 공세에 가려서, 안철수 대표가 잘 안 보인다. 혹시 당내에서 전면적으로 이런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시는지. 우리 김어준 총수가 오늘 처음으로 안철수 대표 옹호해 주네요. 왜냐면요. 문재인 참 이상한
아침도 있네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안 대표가 잘 안 보여서. 예. 당내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지원한다고 호남 중진 의원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왜 안철수는 안 보이고 박지원만 보이냐 해서 왕따를 당합니다. 샌드위치 신세지만은 예. 저는 당 대표로서 이 나라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김어준 총수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럴 거예요. 지금 이 판국에 예. 왜 야당끼리 싸우느냐. 그 공격을 황교안 총리한테 정부에다 하라. 이런 충고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가 직권상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누가 황교안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강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의장은 외국에서 테러 났어도 우리나라의 비상사태다라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어요. 예. 정세균 의장이 어디 출신입니까?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네네. 대통령이 유고한 것보다도 국가의 비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검법 연장에 대한 개정안을 민주당이 제안해놓고 법사위에서는 여당 쪽이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길이 있는데 정세균 의장이 법사위에서 해와라. 사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와라. 이건 뭐예요? 그리고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탄핵, 대행도 탄핵하면은 국정의 공백이나 국민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개인적 당대표로서 의견을 피력했지만은 우리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2번 열었는데 만장일치로 황교안 총리를 탄핵시키자라고 해서 사야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한 사항이에요. 물론 바른정당에서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야 3당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1당이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어요. 제1당이 13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나서줘야 된다. 네. 안 나서고 있잖아요. 민주당 책임을 제기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책임은 항상 국민의당. 예, 힘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은 예. 왜 우리끼리 싸우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과 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우리 국민의당과 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죠.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은 김어준 총수도 박지원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꼬아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김어준 총수에게 우리 당에서 좀 불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의 당에서 이제 주 1회 정도 고정 코너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민의당 고정 코너를 만들 테니까 박 전 대표님 나와주세요 그러면. 당 대표가 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갈게요. 전화 연결도 그럼 자주 해주시고. 전화 연결도.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저희가 인터뷰를 추진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건 안철수 대표에게 자꾸 불리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오시면은 저도 기회를 많이 드립니다. 대표님한테도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 그건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나와서 TV 토론할 때 예. 한국논단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아주 선생이 하는 유명한. 예. 아주 극우 보수인데 네. 거기에서 TV 토론 하자는 거예요. 하셨죠. 그때.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참모들이 전부 반대를 했어요. 예. 그때 제가 했어요. 하셔야 됩니다. 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야지.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가. 네. 거기 가서 당당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좀 나와라고. 그래서 이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철수 대표에게 그런 논리를 펴면서 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제가 예. 드린 뭐랄까요. 당연히 검증도 해야 되고 지금 지지율이니까 비판도 받아야 되는데 워낙 문재인 대표만 공격한다는 인상이 강해지다 보니 그것만 뉴스가 되지 안철수 대표의 공약도 눈에 잘 안 보이고 묻혀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 얘기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 후보는 후보의 길을 가는 거고 네. 당 대표로서 길은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볼 시간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최근에 손학규 고문 영입 이후에 지금 경선 룰싸움이 심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갈등이 심한가요?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예. 손학규 대표하고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가까워서 사실 당대표에 대해서 한 달간 죽을 힘을 경주해가지고 한 달 하루 만에 손학규 대표의 입당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선 룰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무슨 당이든지 원래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죠. 예. 이것이 건강한 당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각 후보 캠프에서 나와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과정에 제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셔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틀림없이 김어준 총수가 이거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어준 총수는 우리 당을 좀 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재밌죠? 네. 이래야 청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예. 대체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우선 예. 손학규 대표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예.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안철수 측에서 받아들였어요. 양보했고. 하지 말자. 예. 그러나 안철수 측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조금 더 하자. 예. 하는데 그 프로테이지에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예. 오늘 제가 좀 불러서 압력을 하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본인이 만든 당인데 이렇게까지 룰 가지고 신경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네. 룰에 따라서? 제가 당대표 나왔을 때 안철수 대표가 저를 지원했는데 예. 저는 압도적으로 당선될 걸로 알았는데 간신히 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지원했는데도. 예, 그러니까 이 생각과 달리 예. 국민의당은 굉장히 건전해서 안철수 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당이죠. 꼭 한 거기는 번씩. 100% 먹었잖아요. 꼭 한 번씩 이렇게 걸거나. 아니요. 모든 걸 100% 다 차지했잖아요. 저기, 대표님. 예.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경선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장담은 못 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 예민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예. 안희정이 이기는 예. 그런 이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예. 예상을 뒤엎고 손학규가 이기는 이변 예. 굉장히 재밌잖아요.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예. 당 대표로서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안철수 의원님의 뭐 조직이나 세나 또는 의원이나 단기 필마로 들어가신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는. 그러니까. 그것을 손학규 대표에게 높이 평가를 하고 존경하는 건데요. 그러면 룰을 그냥 다 그쪽에서 정하라고 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예. 대표님, 오랜만에 연결해서 제가 별로 반론도 안 하고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드렸으니까 아니, 반론을 할 여지가 없죠.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청수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반론을 안 해가지고요? 말씀 다 하시고, 들을 말씀 다 들어줬어. 저도 그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주자주 나와주세요. 전국이 앞으로 요동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됐든, 이렇게 분노와 불안의 촛불 전국에서 만약 인용이 되면은 예. 이제 불안, 혼란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철수 대표도 함께 섭외하셔서.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불친절한 AS. 네, 오늘은 특히나 특검 연장에 대한 문자가 많네요. 권성동 법사위원장 전화번호 좀 뿌려달라고. 네. 특검 연장하면 바른정당을 지지하겠습니다. 문자도 많습니다. 네. 그만큼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님들 문제도 요즘은 계속 많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대구 가는 천마고속 버스 기사님이 휴대폰 스피커로 뉴스 공장을 트니까 뒷자리 아저씨가 뭐 이런 뉴스가 다 있냐고. 네. 안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저희 아버님은 새누리당 지지자이고 샤이 박근혜인데 요즘 뉴스 공장을 들으십니다. 보람찹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TBS 중계차를 봤는데 공장장 사진이 너무 작게 붙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예. 차를 전부 다, 덮어쓰게 사진을 키워야 된다. 예. 박세진 씨 감사합니다. 그 외에 박재원 원내대표, 아니죠, 대표님이죠. 대표님에 대한 반응도 참 많네요. 이분과 인터뷰를 하면 항상 재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시건축가, 시사 방송에서 이게 건축 이야기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도시 이야기도 없고, 예. 또 건축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알고서. 그러게 말이에요. 요때 이렇게 요긴할 줄 알고서 딱 그 해안에 존경심을 저희 표합니다. 게스트들이 다 그래요. 저희 게스트들이 안민석 의원 사실 잘 몰랐거든요. 사설이지만 다들. 네. 요즘 그분이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네. 연예인들, 스타들 고충을 자기가 알겠다고 이제. 네.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저는 사실은 책을 쓰자는 이 제안들이 하도 많아서 솔직히는 많이 힘듭니다. 요즘요? 여기 나온 얘기들을 네. 책으로 내자고. 저기 책 써도 뭐, 정숙해서 안 읽으실 거니까 안 읽어. 근데 이제 지금 실제 거리에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 거리와 이 시사적인 걸 엮어서 해설해 주는 분이 나오니까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근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다시 광장 해가지고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글도 하나 써줘야 되거든요. 광장에 대한 거. 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쓰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쓰기 힘든 건 아실 겁니다. 어저께 같은 풍경은요. 맞습니다. 저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네, 기괴한 풍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사적으로도 없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3.1 운동이 거기서 있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3.1 운동 저기가 항상 대한문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고종 돌아가시고 뭐 그런 것도 다 대한문 앞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가 사실은 태극기에 거의 뭐 발상지라고 해도 다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태극기라는 게 공식적으로 보급이 안 돼가지고 일장기지 않습니까? 네. 일장기를 구해서 거기다가 어차피 바탕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거기다 색칠해가지고 삭대기도 스스로 삭대기로 해가지고 사괴 그려가지고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출발이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친박 집회가 글쎄요. 장악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시작은 이제 몇 줄 됐죠. 근데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저도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그 앞을 지나가서 가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속에 얹혀가지고 네. 지금 막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아주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광장 그러니까 벌써 한 두세 달 전에 광장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제가 이제 포지티브한 얘기를 했죠. 우리는
관에서 만든 광장이 없어도 거리를 광장으로 만드는 마술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광장에 이게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이런 집단도 참 처음이다. 그리고 뭐 그게 세계적으로 실제 화제도 많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글쎄 말이죠. 그리고 촛불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씬을 만든다는 거에 굉장히 자긍심을 느낀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런 톤으로 쭉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 한 달쯤 됐죠. 한 달 반 정도에 이른바 태극기라고 그러지만 저는 뭐 사실은 친박 집회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집회가 저는 일어나는 것까지도 오케이요. 왜냐 광장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서울 광장 지금 이제 저기 하는 게 지금 이제 찾아보시면 서울 광장에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또아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막들 몇 개 놔두고 하는데, 그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박원순 시장이 못 참고. 예, 이제 참다가. 화가 났어요, 화가.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참으시는 분입니까? 시민에 참여해가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금 집 앞에 가가지고, 방맹이 휘두르고, 그거 보고 화가 나셨어요. 네. 이거 정말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불법이지만 봐줬던 것들을 다 걷어버리겠다고. 네. 예. 그래서 했는데 저는 지난 토요일까지도 오케이를 했어요. 저도 그 앞에 지나면 이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뭐 정말 솔직히 태극기 들고 나오는 건 못마땅하고 성조기 들고 나오는 건 더 못마땅하고. 네. 그런데 어저께는 이게 저는 경찰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저께는 솔직히 차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남북을 분단을 시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가운데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부터 광화문 내거리까지는 일종의 비무장지대로 만들어놨거든요. 이쪽 시청 앞에서 이제 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어저께는 일부러 그쪽에서 집회 신고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했는데. 그런 광경은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차벽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차벽이라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차벽을 놔두고 바로 붙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항상 그동안 얘기됐던 게 이거 있잖아요. 왜? 누가 얼만큼 많이 모였냐. 어저께 이른바 탄기국, 탄핵기가 그쪽에서는 몇만 모였다고 그랬게요, 어저께? 500만이라고 죠. 500만 모였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5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아니, 뻥튀기를 해도 너무 심하게 뻥튀기를 하니까. 요 앞에 집회는 300만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팩트로요.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이 시청 앞 광장이 한 3배쯤 넓어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시청 앞 광장이라고 해서 작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까지 다 하면 꽤 많아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거 보면 눈으로 봐도 물론 양쪽에서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그렇게 아주 굉장히 비슷할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대형 교회에서도. 바로 어저께 제가 한심한 게. 교회가 왜 아니, 성조기까지 나왔는데 왜 여기 이스라엘 국기가 나오냐고요. 도대체. 그거는 저희가 뉴스공장에서. 아니, 이게. 성조기를 드느니 차라리 기독교의 발상지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들면 그나마 말은 되지만. 말은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로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고 웃긴 거는요, 이스라엘 국기에 트럼프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과 성조기와 태극기가 한 몸에 다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숫자 노름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무의미할 것 같고요. 사실 500만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6월 항쟁이 있을 때 그때 사실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컸던 건데 그때 한 20일 정도 시청 앞하고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때 20일 동안 모인 사람들이 500만입니다. 500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게요. 그렇죠. 지난 촛불 집회 가장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는 200만 집회. 네. 전국이 그렇다는 전국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광화문 쪽에 모인 사람들이 100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 집회를 할 때는 보통 낮에 2시부터 밤에 한 10시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그 안에 유동인구도 상당히 있고. 유동인구가 보통 그 안에 한번
모였을 때 보통은 3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가령 뭐 우리 유명한 총수께서도 가셔서 잠깐 들여다보고 뭐 고개 먹으러 고개 먹으러 그러시잖아요. 예. 저도 보통 1시간 반 정도만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합쳐서 100만이라는 100만이라 그러니까 그렇다 100만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한 4분의 1 정도가 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던 때가 네. 지금 차벽으로 막아놓은 걸 다 뚫고 네. 그걸 다 메꾸고 그리고 종로까지 몇 칸을 다 메꾸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꽉 차고 막 사람 삐져나가서 도저히 그때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그걸 다 합친 네. 그러니까 어제 집회에 몇 배나 온 사람들이 겨우 연인원이 그날 100만이었는데 어떻게 네. 고 광장에 모인 게 500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숫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하시는 오늘 이야기가? 다시 광장에서 그 과학적인 분석은 저희가 따로 코너가 있어요. 네, 따로 저기는 예. 제가 우리의 광장을 얘기할 때 특색 중에 하나가 몇 개의 광장이 연결이 돼 있다. 서울역 광장부터 숭례문, 그다음에 예. 시청 앞, 그다음에 광화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곳들도 꽤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긴 띠로 거리처럼 돼 있고 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거리를 광장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이런데, 저는 이제, 뭐 사실 이번 토요일도 있을 거고, 아마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그 토요일 이후에는 마지막일 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광경은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광경은 저는 경찰도 너무 무신경했고, 왜냐 우리가 공간을 사람들의 염원으로 채우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박원순 시장님 상당히 힘드시지만 그리고 서울 도서관도 굉장히 지금 요새 힘들고 있지만 거기 와서 술판을 그렇게 벌이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 서울 광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노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거기서 의견 표명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자칫해 우리가 다 같이 걱정했던 게 어저께 충돌이 혹시나 일어날까 봐 걱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충돌이 실제로 일어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이 공포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바로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가 별게 아니고요. 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테러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실제로 테러에 다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그게 그 공포심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고. 네. 지금 있는 게 테러예요. 네. 방명이 근데요. 휘둘르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 게. 그런데 저도 요새 근데 여태까지 광장에서 유혈 테러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찬반이 극단적으로 붙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반대 세력과 공권력이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공권력이 어영쩡하단 말이죠, 이게. 공권력이 오히려 봐주고 있죠. 맞아. 이 테러, 네.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집단을 그냥 봐주고 이런 적은 없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꼭 봐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 헌재에서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자극하지 말자. 지금 자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3월 10일 이후에 우리의 다시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이게 표출될 때 어떤 우리가 관용과 저는 광장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관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충분하게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하는 우리가 어떤 장치를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다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차벽이 아니라 그 고민을 할 때다. 저는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분들 상당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난리칠 것 같지만 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동원하는 힘도 떨어지고 그 비용도 많이 드는 거라서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절로 그 차벽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친박 집회를 주도하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그냥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날 맞춰서 보냈거든요. 원래 이 편지 자체가 정말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배신 행위입니다. 이 편지는 거의 한 달 전에 온 거예요. 그럼요. 그거를 답장을 그날 맞춰서 한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거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 꿈도 꿨어요.
광장에서 무대가 있든 어디에 있든 양쪽의 집단도 아니에요. 사실 15%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그중에서도 다시 또 극렬 분자들은 그중에 한 10%일 텐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충분하게 서로 자기의 보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꿈도 좀 우리가 꿔볼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헌재 이후의 광장. 네. 네. 그런 말씀해 주셨고 우리 얘기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이었고요.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